안녕하세요. 아는 선 그리고 노인선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Q&A 2탄인데요. 영주권에 관한 Q&A입니다. 첫 번째, 영주권 취득 이유. 1탄 Q&A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5월에 오자마자 EC 잡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일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거기에 한국인 선생님들이 꽤 있었어요. 한 4명, 5명 다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 전부 다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시는 상태였고 이제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EC를 하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쇼트라인이 조금 낮다. 영주권을 따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다가 모두가 이렇게 추천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어쨌든 회사에서도 언제든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나에게 찾아온 기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캐나다에서 평생 살지 뭐 한국으로 돌아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잡아보자 해가지고 영주권을 신청을 했고 결과적으로 잘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럭키였던 게 그 타겟 드로우가 60점이었어요. 제가 할 때는. 제가 지원을 했던 제 점수는 64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년 정도가 지났나? 근데 지금은 90 몇 점대인가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와서 신청을 한다 하면 저는 정말 꿈에도 못 꿀 그런 엄청 높은 점수입니다. 다음 질문은 영주권 취득 방법입니다. 사실 영주권에 관한 설명은 블로그나 다른 유튜버 분들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린 게 많아서 저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Non-EEBC로 진행을 했고요. Non-EEBC랑 그냥 EEBC가 있는데 EEBC는 그 Express Entry라 해서 정말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 6개월 정도 걸리는 거고 Non-EEBC는 EEBC가 아닌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한국에서 EC 경력이 없었어요. 그 대신 같은 직군 에 일을 했던 경력이 여기저기 다 끌어모아서 2년이 됐거든요. 점수를 정말 영끌해서 모아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non EEBC가 아니라 빠른 EEBC로 하고 싶다 하면은 캐나다 내에서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돼요. 그때 제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었죠. 캐나다 내에 경력이 없이 그냥 느린 non EEBC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1년 경력을 채우고 나서 EEBC를 신청을 하느냐.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1년을 채우고 나서 신청을 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1년 반이 걸리는 거잖아요. 1년의 어린이집 경력과 6개월의 그 프로세싱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기간이나 내가 지금 경력 없이 여기로 신청해서 1년이나 1년 반 걸리는 기간이나 그게 그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걸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영주권 법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1년 후에 EEBC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버리면 뭐 점수가 지금처럼 막 90점 막 이렇게 더 높아져 버리면 저는 이제 1년 경력을 채운다고 해도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그때 잘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BC에 살고 있기 때문에 BC 주에 노민이라는 거를 먼저 신청을 했어요. 풀이라는 곳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어놔요. 타겟 드로우 그 점수가 맞으면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뽑히는 방식이거든요. 제 어플리케이션을 BC주 그 노미니 풀에 넣어놓고 제가 뽑히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제가 뽑혔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최종 서류를 다 제출을 한 후에 최종 컨펌을 받고 나서 그거를 토대로 이렇게 연방에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 중간에 5월 비자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속 남아 계셨나요? 2022년 10월에 와서 2023년 10월에 5월 비자가 끝났어요. 한 6월쯤에 연방정부에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이거는 무조건 5월 비자 끝나기 전에 영주권이 안 나온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5월 비자 연장이 필요했습니다. 5월로 오면은 워크퍼밋을 받는데 그거는 이제 오픈이에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워킹 비자이고 그게 아니라면 closed working 비자인데 이거는 이제 한 직종에서 정해진 한 사장 밑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인 거죠. 그래서 이 비자를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LMIA, 브릿지 비자, T13입니다. LMIA랑 T13은 직장에서 서포트가 필요해요. 두 번째 이 브릿지 비자는 직장에 서포트 없이 연방정부에 영주권을 신청을 하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면은 그 브릿지 비자라는 것을 이제 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넘버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되게 늦게 받았어요. 그 넘버를. 그래서 저는 그냥 T13으로 해서 직장에 서포트를 받아서 Close Work Permit 비자로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캐나다 비자가 2년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연장 그런 걱정 없이 2년이면 충분히 영주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주권 취득까지 걸린 기간. 저는 약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타임라인 정리한 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 3월 2일에 BCPNP 그 풀에 등록을 했고요. 3월 7일에 인비테이션을 받았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회사에 서류 요청을 하고 서류 받는 데까지 또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서 4월 2일에 BCPNP 최종 제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2달 정도 후인 6월 8일에 그 BCPNP 노미니가 승인이 됐고요. 이 BCPNP 노미니 승인을 받은 거를 가지고 이제 연방에 제출을 하는데 6월 13일 날 했습니다. 약 4달 정도 후에 10월 16일 AOR 넘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방에서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고요. 바이오메트릭스 그 수수료 결제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10월 17일 날 서류 보완해서 추가 서류 제출을 완료했고요. 12월 12일에 포탈 1을 받았고, 요거는 이제 이메일로 그냥 답장을 해서 보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포탈 2를 올해 3월 21일 날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영주권 카드를 받기 위한 포탈인데 제 주소랑 사진이랑 그런 거를 포탈에 업로드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5일 정도 후에 3월 26일 날 ECOPR이라고 해서 최종 컨펌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카드는 한 달 반, 2달 정도 걸려서 5월 13일 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주권 취득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BCPNP 제출을 했을 때 1150달러, 때 하나로 114만 5,752원, 연방 제출했을 때 1365달러, 한국 돈으로 133만 1925원.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워크 퍼밋을 연장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 연장 신청하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었어서 메디컬 리그점이랑 랩 테스트랑 체스트 엑스레이랑 이거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워크 비자 연장 신청하는 거 155달러, 메디컬 리그점 200달러, 랩 테스트 102달러, 체스트 엑스레이 90달러, 그리고 바이오메트릭스 수수료 결제는 85달러. 이렇게 해서 총 이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비자 연장 신청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저보다는 조금 돈이 한 50만 원 정도 덜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주권 취득 후에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되게 홀가분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에이전시가 없이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 서류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돈을 절약하는 대신에 그만큼의 스트레스가 더 많았죠.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은 아싸, 이제 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이런 거였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비자 연장을 했을 때 그 회사에서 서포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둬버리면 제가 진행하고 있던 영주권도 날아가 버리는 상태였거든요. 어쨌든 나는 일을 다니면서 그만둘 생각이 없었지만 그냥 뭔가 기분상, 느낌상 되게 이 회사에 묶여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든 감정은 이제 여기서 평생 무슨 직업으로 먹고 살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되게 현실적인 고민들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집은 어떻게 사야 되지? 돈은 어떻게 모아야 되지? 차는 또 언제 사야 되지? 어느 지역에서 살아야 되지? 뭔가 그런 되게 현실적인 고민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영주권 이후의 계획은 뭔가요? 저는 사실 지금 호주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95년생이어서 내년 생일 전까지가 이제 저의 워홀 마지막 기회인데, 호주 워홀을 딱 1년만 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올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 상황이 너무 지금 또 스테이블해서 호주에 가서 또 낯선 환경에서 또 적응하고 또 하고 그런 거를 또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여기서 내가 이 마음을 저버리면은 내가 또 나중에 후회를 하겠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아직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뭐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시 갈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어요. 영주권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영주권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영주권은 사실 따져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 인생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막 영주권에 대해서 큰 생각이 없고 너무 막 간절하지 않더라도 기회가 있다면은 그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주권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영주권 스트림에 대해서는 본인이 철저히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스트림에 해당을 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본인이 스스로 다 파악을 하신 후 에이전시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에이전시를 끼고 한다고 해도 어쨌든 그들은 그냥 나에게
이런 서류 뭐뭐뭐뭐뭐 준비해주세요. 언제까지 이거 준비해주세요. 이런 것들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어쨌든 내가 그 서류들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본인들이 계속 더블 체킹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싱글이시거나 이직이 잦지 않아서 그런 경력 증명서를 떼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번거롭지 않거나 그러면은 그냥 혼자 진행을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돈을 아끼는 대신에 스트레스가 그만큼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영주권 Q&A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Q&A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3탄 Q&A로 돌아올게요. 안녕.